네,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세액공제를 볼 거예요. 세액공제를 볼 건데, 그 앞에까지는 우리가 소득공제를 살펴봤죠.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득공제는 공제액이 얼마다, 뭐 한도가 얼마여서 공제가 얼마다, 막 이런 게 있었지만, 그 금액이 그대로 세금이 그 금액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줄어드는데, 지금부터 살펴보는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계산을 해서 나온다면 그 나오는 금액 그대로 세금이 줄어들거나 환급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직접적이죠, 효과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냥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냐면 뭐 이걸 받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봉, 급여를 받았으면 그냥 자동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연말정산을 하면 그 과정에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제, 그러니까 우리 근로소득자들을 유리지갑이라고 그래서 세금 한 푼도 못 빼먹고 다 내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소득 세액공제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근로소득만 이 세액공제를 따로 해준 거예요. 예, 약간 혜택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도가 그런데 뭐 이렇게 있죠. 예, 뭐 50만 원, 66만 원, 74만 원. 어쨌든 1년에 뭐 한 50에서 한 70만 원대까지 세금을 줄여주니까 그래도 뭐 쏠쏠하긴 해요. 예. 이런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녀세액 공제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녀 기본공제 대상 자녀 소득 없고 연령이 소득 물론 정확히 이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죠. 예, 100만 원 이하 그렇게 소득이 없거나 적고 아니면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연령이 20세 이하인 그런 자녀 입양자나 위탁아동까지 포함해서 자녀가 한 명이면 15만 원 세금을 깎아주고요. 두 명이면 3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여기까지 1인당 15만 원인 거죠. 3명째부터는 그러니까 이 30만 원은 2명까지 15, 15에서 30만 원이었고요. 2명 초과 3명째부터 한 명당 30만 원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3명이면 60, 4명이면 90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예, 세액 공제가. 예.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올해까지는 그대로 가요. 그런데 이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한 달에 그래서 10만 원까지 주잖아요. 5세까지. 10만 원까지 주기 때문에 1년에 120만 원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6세 이상만 5세까지는 그 아동수당 받는 걸로 혜택을 이제 대신하는 거죠. 6세부터는 아동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그때만 이제 6세 이상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을 해주고요. 6세 이하까지는 아동수당 받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폐지하겠다. 6세 이하까지는. 그러니까 6세 미만 자녀들까지는. 예. 그 다음에 자녀가 2명 이상, 원래는 작년까지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또 추가로 해주는 공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올해부터 폐지가 돼서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자녀세액 공제는 자녀 장려금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그 자녀세액 공제고요. 그 다음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는 그 출산한 또는 입양한 그 해에 좀 혜택을 더 줘요.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 그 해죠. 그 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첫째는 30, 둘째는 50,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씩. 뭐 연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어차피 출산이야 고 자녀 출산 딱 한 번이니까. 예. 첫째 출산했을 때는 30만 원인데 둘째 출산한 해에는 50만 원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셋째부터는 그 출산한 해, 그러니까 만약에 첫째, 둘째는 뭐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셋째를 가졌어요. 셋째를 가졌는데 쌍둥이가 나와버렸다. 셋째, 넷째가 같이 나왔죠. 그럼 70 해가지고 연이 아니라 이게 1인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70에서 140만 원을 공제받는 거예요. 아주 뭐 혜택이 좋습니다. 이렇게 출산 또는 입양세액 공제도 점점 어쨌든 늘려가고 있죠. 늘린 거거든요.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근데 뭐 출산한 해에 뭐 한 명에 70만 원 내지는 뭐 자금 30만 원 세금 이거 결국 세금 깎아주는 거는 그만큼 현금 주는 거랑 뭐 효과를 다 세액 공제 효과를 다 받는다면 돈 주는 거랑 똑같은데 뭐 한 1년에 30만 원 더 준다고 애를 더 난다. 50만 원 더 준다고 더 난다. 뭐 그거 갖고는 뭐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료 세액 공제가 나오죠. 앞에 보험료 소득 공제는 4대 보험료를 얘기하는 거였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바로 우리 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뭐 실손의료비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뭐 암보험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보험료 공제 첫 번째 이제 보험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들어야 되고요. 보장성 보험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은 대상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이 있어요. 어떤 요건인지 보겠습니다. 보험, 그러니까 계약 유형이에요. 계약 형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하는 보험만 보험료 공제 대상이 돼요.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제 세 당사자가 있거든요. 계약자는 보통 보험료를 내는 사람, 수익자는 보통 보험금을 타는 사람,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신보험이다, 사망을 하면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죽어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계약자, 수익자 누구든 간에 피보험자가 죽어야 돈이 나오고요. 계약자나 수익자는 죽어봤자 아무런 뭐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피보험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오타네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다. 예. 그런 요건, 보험계약 형태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대상 금액 한도는 각 보험 구분별로 납입액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요거 100, 총 200까지 된다는 거예요. 예. 100만 원 한도까지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 그럼 공제액은 얼마냐? 공제액은 그 공제 대상 금액의 12%. 장애인 전용은 15% 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우리가 80만 원을 불입을 했더라 1년 동안. 그럼 한도에 안 걸리잖아요. 100만 원 한도. 그러니까 그대로 다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요. 그거에 12%만큼 곱한 96,000원인가요? 예, 96,000원이 예, 세액 공제액이 된다는 거죠. 장애인 전용이었다면 15%가 되는 거고. 보겠습니다. 비고 한번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자녀 뭐 초등학생인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들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그 자녀가 아팠을 때 돈이 나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당연히 자녀로 해야 돼요. 근데 계약자도 뭐 자녀로 한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돈 내는 사람인데 뭐 초등학생이 돈 낼 수 없잖아요. 계약자는 명의로 계약했다는 게 계약자가 그 부양가족 자녀 명의란 얘기거든요. 자녀 명의로 계약은 돼 있지만 실제로 돈을 내가 냈으면 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보험료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다.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부인도 소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부인을 피보험자로 해놓은 일반적인 보험, 부인을 만약에 피보험자로 해서 내가 부인이 뭐 사망하거나 질병 걸리거나 하면 돈이 나오는 보험을 내가 들어서 내가 낼 수 있어요. 그럼 보험료 내가 냈으니까 보험료 공제 받아야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보험료 공제 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되잖아요. 피보험자가 부인인데 부인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소득이 있으니까요. 맞벌이 부부니까. 그러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보험계약 보면 주피보험자가 있고요. 종피보험자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는 배우자예요. 그런데 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했다. 결국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이런 경우에 주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서 안 되는데 종피보험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이건 되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어쨌든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으면 피보험자가 여럿일 때 들어가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인 경우 해주겠다. 해당함이라고 하는 얘기죠. 남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료를 지출했으나 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뭐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어요.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만약에 뭐 이 경우에 부인이 내가 연봉이 좀 더 많으니까 내가 부양가족으로 넣을게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사실 이 보험료뿐이 아니고요. 의료비, 교육비 전부 다 부인이 내야 돼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었는데 제가 만약에 보험 가입을 뭐 자녀를 피보험자, 제가 계약자가 돼서 자녀를 위해서 보험료 넣어주고 아니면 병원비를 제가 제 카드로 해서 결제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공제를 못 받거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아이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안 넣었잖아요. 부인이 넣었기 때문에 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그 사람 아닌 자녀를 위해서 지출하는 어떤 비용들도 다 공제를 못 받아요. 그 부분 중요합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남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료 지출했지만 부인이 기본공제를 받았다 그 자녀에 대해서 그러면 남편의 공제상 보험료 해당되지 않는다. 중요한 거고요. 장애인 전용 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이 1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보험료와 일반 이거는 중복해서 정받았어도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들었어요. 1년 동안 낸 게 18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를 받을 텐데 어차피 한도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8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장애인으로 받는다. 거기까지 문제 없는데 나머지 85 받은 게 있잖아. 이거는 뭐 안 받은 거니까 이거는 어차피 장애인 전용 보험도 일반 보장성 보험이기도 하잖아요. 보장성 보험이기도 하니까 이 나머지 80은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받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한 계약은 하나의 공제만 해당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미납보험료. 보험료 연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납부한 연도 공제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미납하면 올해 미납했으면 올해 못 받아요. 낸 해에 납부한 해에 한다. 태아보험은 출생 전 지급한 부분을 공제받지 못한다. 태아는 아직 피보험자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납입한 거는 공제 못 받고요. 태어난 이후 납입한 건 당연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라는 거 새로 들어왔고요. 하지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고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근데 뭐 들어왔지만 사실 이게 뭐 혜택인가 싶어요. 사실 이 보험료 세액공제는 거의 다 한도 다 걸립니다. 자동차 보험 하나 웬만하면 가입하죠. 1년에 뭐 조금 뭐 그러면 100만 원 그냥 그것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 보험 한 7, 80만 원밖에 안 냈더라도 무슨 2, 3만 원짜리 뭐 실손 의료비 하나만 들어가도 끝이에요, 그걸로. 그 때문에 이런 혜택 더 있다고 해서 공제를 더 받기는 뭐 힘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의료비 공제부입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본인 의료비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정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제를 하고요. 역시 미지급 의료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실제 지급한 해에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게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여야 되는데 이 괄호 안에 나이나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기만 하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이 및 소득의 제한에 걸려서 나이 20세 또는 60세 그 위로 아래로 있죠. 그 다음에 연간소득은 100만 원 거기에 걸려서 1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자는 못 된 거예요. 150만 원짜리.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해주겠다.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우리 맨 앞에 페이지 처음에 우리 기본공제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박스 그려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만 이렇게 넘어간 사람은 안 된다. 무조건 나이, 연령이나 소득 따질 필요 없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사람 중에서 연령,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50만 원 공제받는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의료비 역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지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지만 연령 또는 소득 때문에 150만 원 기본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지출한 걸 인정해 주겠다. 이 밖으로 나온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재수씨 형수 이런 사람들은 이 밖에 있잖아요. 애시당초 기본공제 대상자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출하면 당연히 공제 못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본인, 그 다음에 종료일 현재 연말 12월 31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해서 지급한 의료비와 또 요즘 작년인가 들어왔죠. 난임수술비 이렇게 나눠요. 이거는 전액 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번에서 봤던 그 의료비 이외에 의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700만 원을 한도로 하는데요. 그럼 어쨌든 그냥 의료비 지출한 거면 다 공제 대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총 금액의 3%를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일까요?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 90만 원인가요? 90만 원까지는 병원비 쓴 거를 그러니까 본인 것뿐 아니라 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해당자에 포함되는 이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쓰는 금액을 다 합했더니 내가 연봉 3천인데 9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의료비 공제 없어요. 그런데 90만 원이 넘어가야지 이제 공제액이 나오는데 이 1번 아닌 2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9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700만 원이 넘어가면 700만 원에서 잘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1번에 해당되는 의료비가 있다. 1번에 해당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그냥 그 무한정 지출했다면 무한정 지출한 금액이 다 공제 대상 금액이 돼요. 공제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의료비가 여기서 이제 다만 이의 의료비가 음소가 나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번에 해당되는 의료비가 2번에 해당되는 의료비가 예를 들어 50만 원이에요. 1번에 해당되는 의료비가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1000만 원 엄청 지출했죠. 하지만 한도가 1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제가 원래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할 때는 2번을 먼저 따져요. 보니까 내가 연봉이 3천이니까 최저 금액이 90만 원이죠. 90만 원 이상 써야 돼요. 그런데 2번에 해당되는 1번 이외의 의료비가
5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최소 의료비에 40만 원만큼 모자라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2번에 해당되는 의료비 공제액은 안 나와요. 근데 1번은 전액이라 그랬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전액 다 공제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2번 의료비가 뭐 이 3%부터도 못 써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9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공제 대상 금액이. 그러니까 결국은 1번이든 2번이든 요거는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1,900에 3% 이상은 무조건 써야 의료비 공제가 나온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오면 얼마를 그러면 세액 공제 해줄 것이냐? 공제 대상 금액의 15% 해줍니다. 15% 해주는데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별도로 20%좀 높게 해주죠. 이것도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계산은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어떤 의료비가 병원 갔으면 다 공제를 해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볼게요. 첫 번째는 보통 일반 우리 병원 가서 아파서 이제 뭐 의료비나 약값 들어간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및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의사 처방을 받아서 의료기기, 뭐 휠체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의족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에 구입이나 임차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고요.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된다. 1인당 50만 원 한도예요. 1인당 50만 원이 그냥 뭐 제가 그 연말정산 하니까 그냥 50만 원 그게 아니라 제 자녀 둘이 있는데 둘 다 안경을 써요. 그러면 각각 50만 원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한도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지출한 뭐 안경비, 렌즈 비용이 있다면. 근데 요거는 뭐 말씀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경 가게, 안경점 거기서 별도로 영수증을 시력 교정용으로 받아야 돼요. 그냥 신용카드 영수증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경점에서 안경을 사지만 선글라스 살 수도 있어요. 멋내려고 살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시력 교정용이라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 세액공제용 영수증에. 그래서 사실은 연말 지량으로 연말정산 할 때는 그때 3월 달에 안경 하나 산 거 있는데 기억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하거나 렌즈를 하면 바로 그때 그냥 받아야 돼요. 미리. 받아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청기 되고요. 인공수정 되고 제왕절개 수술, 이게 바로 이제 난임 수술비겠죠. 제왕절개 수술 비용, 라섹 다 됩니다. 치과 보철료, 스케일링, 틀니 다 되고요. 건강 진단 비용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비용 월 한도 이내에 재가 시설급여 및 그리고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뭐 재가급여, 시설급여, 뭐 우리 노인 장기 요양 급여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다음에 뭐 특별 현금 급여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재가급여는 집으로 와서 이제 뭔가 해주는 거예요. 요양사들이 와서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급여는 이제 시설에 요양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 거. 특별 현금 급여는 뭐 그것도 힘들고 시설 가기도 힘들고 이런 막 이게 뭐 되게 낙후된 지역이나 이런 데 있는 경우는 아예 현금으로 가족들이 보호해 주는 대신 현금으로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재가 시설급여는 보통 15% 20%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 이상 되는 거, 이상 되는 뭐 일정 금액까지는 이제 이 공제 가능 세액 공제 대상 의료비를 보고요. 그다음에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는 이게 올해 들어온 거거든요. 전액 다 이제 세액 공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 불가한 의료비 어떤 것이 있느냐? 언어 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 뭐 많이 우리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발달장애 있다거나 뭐 좀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외국 병원에 한 거 안 되고요. 간병비 안 되고요. 진단서 발급 비용 안 되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실손 의료비 보험금 수령했다? 그럼 그것도 안 돼요. 이건 이제 아예 법으로 지금 이제는 반영이 됐어요. 입법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국세청에서 가져갈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미용 및 성형 수술 안 되겠죠.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그러니까 어디 질병이 아니라 몸이 좀 허해, 뭐 보약 좀 하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산후조리원도 지금 안 됩니다. 뭐 조금 이거는 출산 장려 정책과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응급 환자 이송 앰뷸런스인데 이게 병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업체도 있어요. 거기에 지급한 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보험료에 나왔죠.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공제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남편이랑 부인 중에 자녀를 둘 중에 한 명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는다면 이런 지출들은 그 기본공제 대상을 넣은 그 사람이 다 지출을 해야 돼요. 소득공제, 이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다음에 근로제공기간. 제가 중간에 7월 달에 입사했다. 그러면 6월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로 살펴보시고 그다음 의료비 공제 받습니다. 그다음 교육비 공제입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본인 교육비뿐 아니라 가족의 교육비,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인데요. 그런데 우리 앞에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 그 박스 안에 있는,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그 가족들, 그런데 연령 소득 충족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비 지출하면 다 해주겠다라고 했었고요. 이 교육비는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박스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나이만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소득은 없지만 나이 때문에 나이가 20살 넘거나 60살이 안 돼서 나이 때문에 그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못 넣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으면은 기본공제 150만 원 기본공제도 못 받는 거는 물론이고 교육비도 못 받아요. 소득까지 있다면. 이거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한 이유는 대학생자녀. 20살 넘으면 대학생인데 대학생 등록금 해줘야죠. 부모가 다 내줄 텐데. 나이 제한까지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해야 된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대학생들은 다 안 되겠죠. 대학생 등록금이 큰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제 대상 및 한도 볼게요. 공제 대상 및 한도. 공제 대상은 일단은 본인이 여기 밑에 나왔고요. 위에 먼저 볼게요. 가족이죠.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또는 입양자. 그다음 원칙적으로 직계 존속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계 존속이 장애인이어서 직계 존속을 위한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나갔다면 그 경우에는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계 존속, 뭐 노인대학 갔다 뭐 이런 거 안 해줍니다. 요즘에 뭐 뉴스에도 가끔씩 수능 보고 할 때 이렇게 나오죠. 막 만학도 막 해주, 막 60세, 70세 되셨는데 지금 막 수능 보시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족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고 해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진짜 대학에 합격을 해서 대학을 갔다. 부양하는 이제 부모님인데,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계 존속을 위한 의료비는. 보겠습니다. 배우자, 형제, 직계비속, 형제, 자매 및 입양자 같은 경우에 취약전 아동, 어린이집부터 가능해요. 어린이집, 유치원, 다 가능하고요. 초중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300만 원, 그 자녀 1인당 300만 원 공제가 되고요. 대학교는 1인당 900만 원 해줍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수업료, 입학금, 보험료, 일반적인 뭐 이제 등록금이죠. 그런 거, 공납금. 그다음에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인데 학교에서 구입한 것만 되고요. 초중고까지만 돼요. 대학교 교재가 사실 되게 비싼데 대학교 교재는 보통 학교에서 안 사죠. 학교 안에 있는 서점에서 샀다고 학교에서 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아예 그냥 학교 자체에서 구입해가지고 주는 경우 얘기하는 걸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뭐 학교에다가 이제 그거를 지급을 하고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걸 텐데 초중고까지만 해줍니다. 대학생 안 되고. 그다음에 교복 구입비는 체육복 포함해서 중고등학교만 해당되고요. 이거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한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체험학습비, 뭐 수학여행 같은 거 갈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도 역시 1인당 연 30만 원까지 해줍니다. 초중고의 급식비, 그러니까 급식비는 초중고까지 된다. 뭐 대학은 급식 없죠. 그리고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뭐 여기 들어 있죠.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의 수업료랑 특별활동비,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외부에서 사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방과 수업용 도서 구입비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돼요. 그런데 지금 가족들 같은 경우는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교까지만 했지 대학원은 없었잖아요. 대학원 등록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하지만 본인은 대학원까지도 됩니다. 대학원이 정규 뭐 석사과정 4학기 5학기 또는 뭐 이런 박사과정 6학기 뭐 이런 것뿐 아니라 한 학기 이상 무슨 전문가 과정이나 무슨 뭐 이런 수료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포함시켜 줍니다. 그래서 대학원까지도 본인은 된다.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가능하고요. 원격대학, 전공대학, 학점 취득과정, 뭐 사이버대학 이런 거 있죠? 되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된다라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 근데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보통 학자금 대출을 뭐 부모님이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그 당시에 납입을 했는데 그때 등록금 납부하면서 부모님이 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 납부하면서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았으면 제가 나중에 그거를 갚겠죠. 그거가 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 뭐 규정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복지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일단 위에 한도가 있었는데 여기 본인 거랑 장애인 교육비는 전액 한도 없이 해준다는 게 차이가 있고요.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는 소득 제한도 없어요. 그 장애인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교육비 내주면 해준다.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출한 비용 뭐 이런 거. 이 경우에는 발달 장애 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들면 안 되고요. 18세 미만인자를 위한 지출에 한한다. 그렇게 돼서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 이렇게 한도를 두고, 여기는 한도 없지만 한도를 두고서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오면 그거에 15%를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제가 안 되는 거 한번 볼까요?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 학교, 그 다음에 국외교육기관도 원칙적으로는 돼요. 그런데 요건이 있습니다. 정규 어떤 교육 학교로 인정을 받은 그런 교육기관이어야 돼요. 그래서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외국의 뭐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학생회비 안 되고요. 학교 버스 이용료 안 되고 교육자재대, 기숙사비, 참고서, 사설학원비도 안 돼요. 사설학원비는 그런데 취학 전 아동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생까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안 되고요. 좀 재밌는 게 보통 입학을 우리나라는 3월에 하죠. 3월에 하니까 연말정산 만약에 12월에 해요. 제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원 계속 다녀요. 지금 연말정산 이제 막 준비하잖아요. 뭐 우리 애 1학년이니까 취학했으니까 안 되겠지?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1학년은 좀 얘기가 달라요. 3월 달에 입학하죠. 입학하기 전 2월, 1월, 2월에 지급한 학원비는 된다는 겁니다. 예, 많지는 않겠지만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런 거 힌트 삼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첫 번째, 아까 계속 나왔죠.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시 두 번째 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라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에 한해서 공제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오네요.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비, 체육시설 포함해서 그러니까 태권도장 이런 거죠. 이거는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월 단위로 등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이제 학습 과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금이지만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 받든 뭐 국가에서 받든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냈다. 그거는 공제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어서 우리 기부금 세액 공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또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뭐 그만큼 또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할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거주자 본인,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기부금 같은 경우는 뭐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거주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 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름으로 기부한 것뿐 아니라 가족의 이름으로 기부한 것도 제가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역시나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가족의 이름, 내가 기부금 넣을 수 있는 가족은, 그런데 연령 요건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넘었어도, 그래서 연령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됐다고 해도 그 자녀의 이름으로 또는 그 가족의 이름으로 그 기부를 했다면 그 기부금도 나의 공제 대상 금액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부금 이제 대상은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기부금은 몇 가지로 좀 나눠요. 기부금 종류를. 그러니까 어디에 기부했냐에 따라서, 어디에 기부처에 따라서, 물론 경우는 이제 뭐 기부하는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기부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그게 이제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기부금, 쉽게 말해서 법정 기부금 단체에다 기부하면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지정 기부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부하면서 이게 무슨 기부금인지 모르겠다, 뭐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거기 물어보면 거기서 다 알려줍니다. 본인들은 그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법정 기부금 단체인지 지정 기부금 단체인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문의하면 구분은 되는 거고요. 어쨌든 기부금 단체 어디에 기부하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고요. 사실 여기에 기재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뭐 흔한 건 아니어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면 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부처가 뭐 별도로 있겠지만 정치자금 기부금이 따로 있죠. 예. 보통 국회의원 뭐 후원에 기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정당 후원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도 별도로 나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그 기부금의 종류마다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가 달라요.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 보겠습니다. 일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한번 보면, 정치자금을 이제 기부를 했어요. 어떤 정치인한테 할 수도 있고 뭐 정당이 할 수도 했는데 정치자금 기부한 게 1년 동안 10만 원이 안 되더라. 10만 원까지 안 되면 그냥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자금 뭐 예를 들어 10만 원까지 정치자금으로 주면 결국 한 푼도 내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게 없어요. 다 세금에서 보전받습니다. 근데 왜 110분의 10이냐? 110분의 100이냐? 그냥 다 해주지. 원래는 다 해줬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정치자금으로 만약에 10만 원 했는데 이거를 다 해주니까 소득세가 10만 원이 줄어요. 그럼 됐죠. 그럼 10만 원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10,000원이 따라 줄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정치자금 10만 원 낸 거 그대로 10만 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그냥 전액 다 공제라고 처음엔 했었는데, 그대로 전액 공제해 주니까 결국은 세금 11만 원 돌려받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10만 원 기부했는데 결국 110%를 돌려주는 상황이 생기더라. 그래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꿨더니 10만 원 기부하면 소득세는 예를 들어 9만 909원 이러면서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9,090원 추가로 세액공제가 되다 보니까 합해서 10만 원이 딱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아예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로 별도로 전액 다 그냥 거의 뭐 110분의 100이니까 거의 전액이죠. 그대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10만 원이 초과됐다. 50만 원 기부를 했다. 정치자금으로.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110분의 100 세액공제 해주고요. 나머지 40만 원은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법정 기부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기부금 한도가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근로소득 금액보다도 더 기부한 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뭐 다른 소득 누락한 게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의심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번 걸 어떻게 다 기부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그냥 한도가 없다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예. 법정 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된다.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한 거, 국방헌금이나 국군장병, 위문금품 이런 것들,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뭐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뭐 그런 거 뭐 천재지변 같은 거 발생하면 방송사에서 막 그런 방송들 많이 하죠. 예.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가액 이거는 뭐냐면 뭐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에 내가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직접 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내가 구호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루 일하면 막 일당 3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루 거기 가서 자원봉사 하면서 자기 일을 못하면 30만 원 기회비용도 생기고 어쨌든 간에 지출이 생기는데 돈을 보내는 거는 다 혜택을 주는데 기부금으로 자기가 몸으로 직접 봉사했다면 그거는 혜택이 없다면 그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1일에 5만 원으로 쳐줍니다. 한 하루 동안. 뭐 이것도 사실은 뭐 되게 와 기껏 5만 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루 일하면 5만 원으로 일한 걸로 쳐주고요. 하루 일한 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시간 일해야 돼요. 8시간 일하면 하루 일한 걸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원봉사. 하지만 이거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가서 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대학병원 이런데 뭐 대학병원 말 그대로 이거 대학이잖아요. 이거 결국 대학교에 기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의 명목으로 기부하면 법정 기부금 되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있죠. 사랑의 열매 이렇게 된 거, 그죠? 사랑의 열매. 그다음에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해서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뭐 관련된 이 공익단체고요. 그다음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 기부한 것들이 법정 기부금.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기부금 단체만 모아놓은 것만도 책 한 권이에요. 예. 수십 페이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정기부금은 일단은 법정 기부금은 이런 데 기부한 건데 전액 다 공제 대상이 되고요. 지정 기부금은 대표적인 게 종교단체죠. 교회, 뭐 성당, 절 이런 데 이제 뭐 헌금 시주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이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이외의 명목으로 기부한 거 지정 기부금으로 가고요. 대학병원에 기부한 것도 역시나 이거 이외겠죠. 그다음에 학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학교에 지급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뭐 훌륭한 학생한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줬으면은 법정으로 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뭐 김철수는 학생이 되게 뭐 모범스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는 개인한테 내가 직접 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지정기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료법인, 불이웃 돕기, 노동조합비 이런 것들 다 지정기부금으로 보고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 기부한 것도 지정기부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뭐 이런 시설들은 있는데 뭔가 인가받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정기부금 단체로 확인을 받았는지 물론 이제 기부를 하면서 내가 뭐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려고 기부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본다면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았는지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 확인을 통해서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일단은 근로소득 금액, 나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법정 기부금이 좀 예를 들어 있었어요. 그럼 법정 기부금으로 내가 공제받은 그 금액을 뺍니다. 빼고 남은 금액의 30%예요, 한도가. 그 30%를 한도로 잡고 그 한도 이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정기부금 중에 종교단체에 기부한 거는 이렇게 나온 금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10%를 한도로 한다. 한도까지 지출한 거는 다 공제가 된다. 우리 실무에서 이렇게 보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가장 많아요. 보면 실무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은 요 10%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기부한 거에 10%를 내가 공제받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지출한 금액의 10%가 한도가 아니고요. 지출한 거는 원칙적으로 다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내가 내 소득 금액, 요거죠. 근로소득 금액, 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법정 기부금을 뺀 법정 기부금이 없다면 그냥 근로소득 금액인 거예요. 그 근로소득 금액에 종교단체 기부금이니까 10%겠죠. 내가 근로소득 금액이 1억이면 그거의 10%면 1,000만 원이에요. 지정기부금 한도는 1,000만 원인 거예요. 내가 헌금을 800만 원 했다. 그럼 한 800만 원 다 공제되는 거예요. 800만 원 내가 800만 원 기부했으니까 10%니까 80만 원 공제받는 게 아니라 한도를 정하는 계산하는 그게 10%고요. 그 범위 내에 있느냐 내가 기부한 게 그 범위까지는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도를 적용을 해서 30% 10% 이렇게 한도를 적용해서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오면 그 대상 금액의 15%를 공제를 해주는데 기부금을 그런데 2천만 원 초과됐다. 공제 대상 금액이.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15%고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30% 공제를 해줍니다. 기부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해줘야죠. 보겠습니다. 밑에. 다른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기부금은 내 것뿐 아니라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 이름으로 내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다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것만 공제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물 기부인 경우에는 물건으로 기부할 수도 있죠. 그 물건, 기부하려는 물건을 샀을 때 매입 당시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한다. 내 산출세액은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 150만 원 나오더라. 그러면 일단은 100만 원 다 까서 빵이에요, 낼 거는. 근데 50만 원이 남죠? 5년간 2월 합니다. 이거 내년에는 또 늘어날 거예요, 10년으로.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시, 이거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기부단체의 문제거든요. 예. 허위 발급 시 발급 금액이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돼요. 2%가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자 이겁니다.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들. 해줬다가 걸리면 2% 가산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부처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부금 영수증 받아가면 다 기록해서 세무서에서 뭐 자료 제출 요청하면 다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 사실 허위로 받아가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제재를 가하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든 거겠죠.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두 가지 세액공제 항목이 나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번 보시면 월세 세액공제는 사실 그 생긴 건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주택자금 공제 중에서 두 번째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고 월세 세액공제는 없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형평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가 뭐 보증금 1억에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짜리 집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5천만 원 올려주든지 월세를 한 20만 원 올려주든지 뭐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그냥 올려줄 수도 있고요. 5천만 원을 그냥 전세금, 그러니까 보증금 5천만 원을 올려줄 수 있어요. 만약에 보증금 5천만 원을 올려주기로 하고 그 5천만 원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전세자금 대출. 그러면 그 5천만 원 빌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 원금 납입하는 거 다 소득공제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월세 받을게 대출 받기 싫으니까 그냥 월세 20 더 줄게요라고 월세로 내버리면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뭐 차이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차 계약의 어떤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부담하는 금액이 생겼다는 거는 다를 게 없는데 월세를 지급하면 혜택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그것도 몇 년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월세 소득공제라는 게 생겼다가 이제 세액공제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가 보겠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주택이 없는 세대주로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이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같은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라고 이제 같이 조건이 들어가서 이거 이유 제가 설명드렸죠. 연봉은 뭐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임대소득이 한 1억, 2억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월세 세액공제 혜택 주면 안 되잖아요. 뭐 일정 소득 이하인 자라만 이하인 근로자한테 해주려고 뭐 만든 혜택인데 그런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되니까 연봉이 혹시 작더라도 다른 소득이 엄청 많아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안 해주겠다라는 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이런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세대주가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대주면 저는 원래는 못 받아요. 그런데 세대주인 다른 가족이 아무런 뭐 공제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월세 내고, 물론 월세를 제가 내야겠죠. 월세를 제가 내고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면 제가 아무리 월세를 냈어도 원칙적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대주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제 요건 볼게요. 뭐 아까도 우리 주택자금 대출 쪽에서도 봤지만 그 전세자금 대출 무슨 타워필리스 뭐 무슨 그런 거대한 뭐 그런 데 빌리려고 타운하우스 빌리려고 이렇게 뭐 대출 받고 월세 내고 하는 경우에는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인정되고요. 고시원도 포함됐죠 얼마 전에. 이것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입신고 들어가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된다. 이 월세 세액공제를 만든 이유를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취지와 더불어서 주택임대잖아요. 이게 지금 주택 월세가 소득에 노출이 안 됐어요. 임대소득자들, 월세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득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입신고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만 그 확정일자 신고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거 가지고서 또 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근로 전입신고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본인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본인은 꼭 아니어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계약자가 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액 때 750만 원을 한도로 해요. 월세액의 10%. 그러니까 10%니까 12분의 1이 한 달치잖아요. 10분의 1이 10%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달치 이상의 월세를 결국 돌려주는 거예요. 국가가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뭐 월세액 자체가 1년 동안 낸 월세액이 750만 원을 넘어가면 뭐 거기서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을 월세 보전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급액이 5,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조금 더 해줍니다. 12%. 거의 한 달 반치 정도 가까이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우리 세액공제로 국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공제 대상액은 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뿐이 아니라 사업자들도 이거는 적용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인데 공제 대상 제외 금액, 공제해주지 않는 금액은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거는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이라고도 보통 하죠. 거기 가입을 해서 거기에 넣는 게 대상인데 연금 계좌를 퇴직연금 계좌도 연금 계좌에 해당되거든요. 연금 계좌를 만들고 내가 퇴직금 해당되는 금액을 거기에 납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넣은 게 아니잖아요. 내 개인 돈으로. 그런 거는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금 계좌관 계약 이전. 금융기관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계약을 그냥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그런 거는 제외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납입하는 돈들은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은 한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납입액이랑 400만 원. 그러니까 결국 400만 원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조그만 글씨 좀 보시면 총급액이 1억 2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억이고요.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 납입액 전액을 일단 해주는데 그 납입액 자체가 400만 원이 넘어가면 400만 원까지만. 하지만 연봉이 1억 2천 넘어가면 300만 원까지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퇴직연금 계좌에 보통 개인형 IRP라고 하죠. 개인형 퇴직계좌. IRP에 개인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퇴직금 쪽으로 넣어주는 건데 회사에서 넣어주는 거는 난 부족해. 난 더 넣을 거야 해서 개인적으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 추가로. 그 추가로 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금계좌랑 별개로. 그래서 IRP에다가 납입을 하면 그거는 그 납입한 것까지 포함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그 합한 금액이 700만 원 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에 내가 200까지밖에 안 넣는다. 그럼 한도에 걸릴 일은 없어요. 이 경우든 그죠? 한도에 걸릴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한도에 걸릴 일은 없는데 거기에 퇴직연금 계좌는 500만 원까지 한도 안 걸리고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공제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 연봉 1억 2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도가 400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사실 뭐 이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이 줄어서 좀 이거
노후 대비를 위해서 하는 거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한도를 줄였냐.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뭐 차라리 연금저축 납입액을 400에서 보통은 400에 맞춰놨을 수도 있는데 400 연금저축 납입을 400에서 300으로 줄이고 퇴직연금 쪽에 400을 넣으면 어쨌든 700까지 똑같이 받는 거거든요. 예. 연금저축에 400까지 한도 되는 사람들은 퇴직연금 300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합산 한도가 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동일하니까 그런 식으로 뭐 절세에 좀 활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두 개를 합해서 700만 원까지 한도로 한다. 그래서 한도 내 범위의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럼 세액공제는 얼마를 해주느냐? 그 연간 납입액이라고 되어 있는 연간 납입액인데 물론 한도 이내 바로 위에 있는 한도 이내의 범위 내의 연간 납입액의 12%를 공제를 해주고요. 역시 또 총급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로 조금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특례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도가 있으니까 내가 뭐 그냥 연금저축만 생각을 해보죠. 500만 원 넣었어요. 500만 원 넣었는데 400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100만 원은 세액공제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해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다음 해에는 뭐 너무 지금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이래서 한 200만 원밖에 못 넣은 거예요. 한도가 400만 원이어서 지금 2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납입한 게 2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공제를 200밖에 못 받는다. 또 반대로 전년도에는 오히려 오버해가지고 100만 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올해 한도가 400인데 200까지밖에 좀 안 받았죠. 근데 작년에 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거를 올해 넣은 걸로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한도가 200이 남았으니까 한도 범위 내에서 과거에 했던 거를 올해 낸 것처럼 이렇게 추가해서 올해 마치 300을 납입한 것처럼 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이 통례 규정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전 과세 기간에 세액공제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 기간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못 받은 게 오바돼서 못 받은 게 있다면 올해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 신청을 내가 해야 돼요.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하면은 올해 납입한 걸로 인정해서 세액공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우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다 살펴봤어요. 우리 지금 여기에 다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이 있죠.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요약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내용들은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가 이거 갖고 뭔가를 뭐 정보를 얻긴 힘들고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이제 표준세액공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표준세액공제 우리가 지금 이런 공제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보통 뭐 다 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어렵진 않은데 그것마저 안 해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받아봤지만 뭐 쓴 게 거의 없네 뭐 이래가지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뭐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아무리 모아봐도 쓴 게 별로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12만 원의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표준세액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12만 원. 그러면 꼭 그런 경우뿐 아니라 내가 이제 지출한 금액, 해당되는 공제 대상 금액을 따져봐서 그걸로 받는 혜택이 12만 원이 안 되면 그냥 표준세액 공제로 그냥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럼 뭐랑 12만 원을 비교할 것이냐? 그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이렇게 특별세액공제라고 해당되는 이제 얘기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 네 가지와 월세액, 세액공제까지 합한 요 5가지. 그다음에 특별소득공제 중에 보험료 공제 이거 4대 보험료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주택자금공제 이 주택마련저축 그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주택자금 공제까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파란색으로 쓰인 이걸로 인한 세 혜택.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세액공제액만 갖고 따지면 되는데 요건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곱하기 세율 적용한 실제 세금 효과까지 따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적용한 세금 감소 효과가 12만 원보다 안 되면 그냥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으면 당연히 이걸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표준세액공제, 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공제액이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해서 그만큼 혜택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실무적인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우리가 접근을 해서 뭐 살펴보기는 좀 어려웠는데 사실 매년 반복됩니다. 제일 중요한 항목 그리고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항목들이 보통 여기에 뭐 표시가 되어 있지만 파란색 부분, 뭐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뭐 이 정도,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이 정도 되겠죠. 뭐 부양가족과 관련된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정도 위주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보면 대부분 다 공제 항목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개정이 매년 세법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그 개정되는 내용도 다 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위주로 물론 그 내용들을 봤지만 그것마저도 부족함이 뭐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은 살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제 지금 한 2시간도 조금 안 될 것 같은 강의 내용 시간이긴 한데 참고로 좀 보시고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신 다음에 우리 연말정산 하실 때 절대로 이제 여러분들 혜택 빠지시는 거 없이 다 혜택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연말정산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